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원석 전 국회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의 법사위원이죠.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법사위에 배치가 돼서 이른바 검수완박 이 법안 처리를 좀 더 강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읽히고 있는데 이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 박원석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건 조정 소위에 무소속 의원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양자 의원을 거기로 배치했지만 양양자 의원의 이제 입장이 표명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검수완박 그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 고심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저 탈당은 일종의 기획 탈당이고 위장 탈당이잖아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를 재구성하겠다는 건데 전 상당히 무리한 방식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과 검수완박은 전 동의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의 옵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선택의 옵션이나 조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하고 토론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1년 4개월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었는데 그런 1단계 검찰 개혁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는지 아니면 부작용이 컸는지 충분히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보자. 더군다나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 법률안 자체로서 부족한 법안인데 이렇게까지 그 무리해서 국민의 공감대도 없고 또 이해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법안을 무리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이 형사사법 체계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데 너무 무리한 방식이고 너무 신중치 못한 방식이다. 우려스럽습니다. 예, 무리한 방식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 주셨고 민 의원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둔 거잖아요, 민주당. 네.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양자 의원을 통해서 어떻게든 민주당의 유리한 구도를 끌어가려고 하다가 양양자 의원이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니까 급하게 저희가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그 시나리오가 바로 방송 저희 시작하기 직전에 발표가 됐어요. 현역 의원을 탈당시켜서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에 이제 민주당 안대로 관철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선 불복이고 국회판 대선 불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판 입법 구데타고요. 대선을 통해서 대선 결과에서 이미 국민의힘의 승리율이 나왔고 물론 국민들이 얼마나 표를 지지를 주셨는지는 다음 문제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고 민주당이 그 지나간 과거를 갖다가 감싸안기 내지는 그 덮기 거기에 급급한 입법 구데타 아닌가라고 이미 국민들께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절차를 거쳐서 시간을 두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해서 관련 법 개정을 하는 거에서 국민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인데요. 과연 국민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이 난리를 치냐 이런 게 일반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이런 입법 폭거는 분명히 국민들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특히 임기 20일밖에 안 남은 대통령 하에 민주당이 사실 그 집권 여당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 상황에서 이런 입법 폭거를 한다는 것은 20일 이후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분명히 심판받을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법사위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요. 오늘도 곧 있으면 뭐 법사위가 열릴 예정인데 이미 이 분위기는 지금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이미 장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4월 국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 법안 처리는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강한 의지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4월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 들어갔고요. 법사위는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한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상임위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새 정부, 지금 정부의 임기 말, 새 정부 시작을 앞두고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가 이렇게 강대강
이 마치 진영 대결 일변도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야 모두에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예. 특히나 이제 국회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국회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17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럼 민주당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다 못 추진한 그런 국정개혁 과제 그리고 또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들 이거를 추진해 나갈 힘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최우선 순위가 지금 이 검수완박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지 뭐 여당이 무조건 의석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 서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뭐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마치 그냥 의석수만 앞세워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는 저는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뿐더러 당장 이제 6월 1일이 지방선거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이 좋은 어떤 정치적 결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운데 당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렇게 이 과속하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 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국회의장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이걸 이제 처리하겠다는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께 이제 청와대에서 검찰총장과의 미팅에서는 사실 대통령께서는 메시지가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청와대에서 보고 있는지, 과연 이걸 청와대가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모호해서 마치 뭐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 말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청와대의 입장과 상관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라면 저는 민주당이 과연 이 무엇을 위한 입법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2020년 5월 이후로 지금 거의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고요. 3분의 2에 거의 다다라는 지금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불행하지만 민주당이 독주로 해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청와대에서 그런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사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주당이 정말 청와대 메시지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뒤로는 민주당에게 이걸 푸시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고 청와대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에서 이걸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보면 나올 거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한다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불행한 감이 들고요. 그 이후에 청와대가 어떤 스텝을 밟을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병석 의장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요. 박 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 여야의 강대강대치를 국회의장으로서 좀 풀기 위해서 또 법안을 좀 조율을 한다거나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의장께서 이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금 더 그 수기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정하는 문제를 프레임과 프레임을 충돌시키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과 검수완박 반대 사이에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형사사법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가 그 전제는 1단계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가 우선 전제돼야 되고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사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선택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선택지들을 왜 다 배제해 놓고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반대다라고만 하는지 사실 그동안에 검찰의 뭐 공정성, 중립성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그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의 자정 기능이 매우 취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때문에 검찰 개혁이나 수사 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요.
근데 그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과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 일단 수사권을 다 박탈하고 보자. 대안이 좀 불분명하더라도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대안을 만들면 된다. 근데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개혁하는 문제를 허술한 법안으로 밀어붙여 놓고 3개월 동안 대안을 만들겠다는 거는 이건 선우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문제입니다. 예. 때문에 서로 간에 저는 이제 출구 전략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충돌해서 이 프레임 대 프레임 싸움을 할 게 아니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검찰 개혁의 넥스트 스텝이 뭔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지 이렇게 한쪽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한쪽은 뭐 모든 걸 다 던져서 막겠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부터 정말 이 국정 운영이 굉장한 질곡에 난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와 또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한 위원이 네. 그 결정에 반발하고 사퇴서를 제출하고 저한테 알려주어서 제가 이원옥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네. 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송 전 대표의 이 공천 배제 이 결과를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파 갈등으로 표면화됐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송 전 대표가 얘기했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 복귀 반대에 선제 타격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또 무엇일지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안과 관련된 논란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우선은 송 전 대표의 그런 뭐 처신이랄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대선 중간에 586 용태론을 제기하면서 다음 총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내려놨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게 과연 도의상 맞느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내에서 이 문제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지만은 대안을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도 전략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공천 대상에서 뭐 송영길, 박주민 배제한다. 그러면 대안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사실은 바로 직전까지 당대표였던 분을 배제하는 데 대한 당 안팎의 그런 그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대안은 없어요. 일단 배제하고 보겠다라고 하니까 당사자들도 반발하고 그동안에 수면 밑에 잠복돼 있던 이른바 이제 뭐 친명 혹은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이낙연계 이런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디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경선이 한창이고 특히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이 경기도 같은 경우 오늘부터 이틀간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맞붙게 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민주당 후보와의 각각의 후보 간의 경쟁력을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또 전망하시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한 2주 동안 나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당심이라고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 추이와 전체적인 여론 추이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로 나타나곤 있었어요. 당심에서는 아무래도 유은혜 후보가, 죄송합니다. 김은혜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전반적인 구도에서는 두 후보가 굉장히 이제 박빙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경기도가 국민의힘에게는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이재명 또 후보가 지금 고문이시죠? 이재명 고문이 경기도 지사를 했던 지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운 험지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탄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탈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저희는 중도층 확장을 통해서 경기도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모으고
그래서 선거를 이기는 것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이 차원에서 중도층과 청년층, 국민의힘에게 조금 외면했던 청년층들, 소외받은 계층으로부터 누가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 경선의 방향이 흘러간다면 경기도지사의 본선에 가서도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저희 이제 지지층 내부의 결속으로만 흘러간다면 사실은 본선 가서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후보가 다 박빙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경선 결과는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도 뭐 경기지사 누가 나서게 될지 결정은 안 된 상황이고 여전히 경선 과정에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심 어느 후보를 좀 본선에서 만나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 제가 뭐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가지고 정확히 그 내부의 기류는 알 수 없는데 네. 근데 앞서 우리 민 의원님 하셨던 것처럼 그 당심은 김은혜 후보한테 조금 더 쏠려 있는 것 같지만 이른바 이제 확장성이랄까 이런 거는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있는 게 분명하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경계심이 있다면 오히려 이 확장 가능성이 큰 더군다나 이제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무게감이 확고한 그런 유승민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민주당 입장에서 좀 까다롭다. 위협적인 이렇게 요소다. 생각을 할 거고 또 이게 이제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 구도가 많이 달라질 수 전략도 있는데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김동연 이 대표가 좀 예.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김동연 후보를 상대로 누가 예를 들어서 상대의 지지 기반을 잠식하면서 확장성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유승민 그 대표가 훨씬 더 그 맞춤형 후보로서는 적절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과 또 여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구 경선과 관련해서도 네. 치열한 지금 상황인데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3파전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당초에 김 전 의원과 이 유 변호사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돼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게 결렬이 되면서 지금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구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강한 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이전 총선 때도 그랬고요. 총선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은 탄탄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됐는 네. 그런 전력이 있고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구로 내려가신 이후에 유영하 이제 후보가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걸로 나오는데 봤을 때는 그 김재원 후보와 유영하 후보의 단일화가 안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대구 지역의 여론은 조금 더 자중자애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후보들이. 그리고 당선도 중요하지만 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지켜나간다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대구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서 특히 보수의 아주 탄탄한 기반을 둔 대구에 정치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 맞붙어서 이 경선부터 정말 치열한 앞으로도 더 치열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국민의힘의 대응 기류가 조금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그런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의힘도 역시 우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겁니다. 국민이 눈높여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을 할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증거나 자료를 갖고 있으면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무조건 감싸기는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가 또 이 윤 당선인을 안 지 40년이 됐는데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는 언급까지 오늘도 나왔어요. 이게 앞으로 이 인사청문 전국에 그야말로 핵이 돼버리는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상황, 박원석 의원은 어느 포인트에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40년 지기는 비약이 있다, 40년 지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두 분의 관계는 아마 친구의 친구쯤 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알아갔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모든 언론이 40년 지기라고 얘기하는 동안에 그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40년 지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일정한 선긋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결국 정호영 단선인이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고. 정호영 후보자가요. 네, 정호영 후보자가. 그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기됐던 의혹들이 이렇다하게 해명된 건 없어요. 물론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구체적 불법의 사실이 드러났느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뭐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 불법의 사실이라는 건 드러나지 않거든요. 여러모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당사자들의 해명 태도나 뭐 해명 내용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내각이 아니면 모르는데 첫 내각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가 원칙이 없고 내로남불 인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 공정의 잣대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첫 내각 이 조각에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이 공정 대신 우정의 가치를 택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한다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이후에 국정 운영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정말 친구라면 이쯤에서 용퇴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쉬운 말로 이 꽉 잡은 정호영 후보자의 손을 더 꽉 잡고 끌고 가느냐 아니면 이 손을 놔버리느냐 이 갈림길에 이 선택의 기로에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이 정도 왔으면 후보자가 자진 용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사퇴하는 건 쉽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본다면. 근데 정호영 후보자도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정법상의 문제, 관련된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걸 당해야 되느냐 이런 사실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기자회견도 하고 매 사안마다 지금 직접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정무직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은 직접 아니셨지만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은 국민 정서를 좀 어루만져 주시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거는 지금은 수순으로 들어가고요. 하지만 청문회 들어가서 검증은 철저하게 하겠다. 우리가 여당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이 철저히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국민정서법을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하겠죠. 저는 뭐 무조건적으로 옹호해 주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인데 부풀려지게 했다거나 정호영 후보자가 말하는 것처럼 수사 이전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것들은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 절차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인사청문위원들도 상당히 객관적인 자세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사례와 또 비교하는 시선도 꽤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유사한 측면이 있죠. 이른바 아빠 찬스라는 점이 유사하고 또 뭐 모든 어쨌든 그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뭐 의과대학에 하나는 의전원이었죠. 네. 그렇게 편입하거나 입학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빠 찬스가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뭐 해명도 비슷해요. 또 당이 나서서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조국 사태하고 여러모로 비견된다는 얘기를 조국 전 장관이 나서서 하는 건 좀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걸 강하게 비판을 했고 예. 또 그걸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게 지금의 당선인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던 한동훈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남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우리 내부에도 자기 스스로에게도
정확하게 들이댄다면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인사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죠. 이게 인사라는 거는 고도의 어떤 정치행위입니다. 이게 법률적 행위이거나 어떤 위법이냐 불법이냐 혹은 아니냐 이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네. 그동안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던 수많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나 또 스스로 용퇴했던 후보자들이 다 불법이어서 용퇴하거나 낙마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호영 후보자는 설사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그냥 인사를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이 업무가 가능하겠는지 저런 의혹을 가지고서 그런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더 늦기 전에 용퇴의 결단을 내리는 게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도 안 주고 또 본인 스스로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연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까지 언급을 네.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맞물려서 청문회에서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보통 뭐 이렇게 뭐 겁박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 뭐 흔히 있는 일이고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거의 선을 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는 인사청문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 하지도 않겠다라고 처음에 거부한 적도 있었고 한데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는 청문회 시작한 다음에 그 검증한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지 시작도 하기 전에 뭐가 이렇게 겁나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특히 한동훈 후보자 문제를 왜 한덕수 총리 후보자라 연계시키는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그것대로 인사청문회에서 그 어차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단계 다른 이슈고 다른 절차인데 이걸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뭐 새 정부 시작하는 것 자체 처음부터 발목을 잡겠다라고 아예 대언론에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건지 국민의힘에 협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 전망합니다. 네. 정의당에서도 낙마 리스트 이른바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동훈 후보자 이름이 당당하게 있습니다. 당당하게 아니고 1번이죠. 물론 개인적인 어떤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뭐 자질 이런 거와 관련된 그 낙마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인사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휘발성이 높았던 사건의 피의자였고 물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게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내려진 결정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그 네. 과정에 수사에도 일절 협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온다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느냐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희도 좀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른바 검찰공화국 그리고 대검 동일체, 대통령과 검사 동일체 이 어떤 이 말하자면 그 중심으로 그 축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네. 한동훈 후보자의 태도나 처신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합니다. 근데 국회가 한다는 일에 대해서 그 입법자의 그런 그 집행 의지에 대해서 야반도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청문회를 앞둔 공직 후보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언사인데 저런 언사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 여러모로 윤석열 당선인도 한동훈 후보자도 싸우자는 거 아니야 이게 그 야당을 상대로 혹은 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첫 인사치고는 그다지 매끄럽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다. 처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